오늘은 소송 때문에 법원에 방문한 부경꾼. 내가 요즘 부경꾼을 따라다니면서 경매를 배우고 있는데 전무후무한 경매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혼자서 배우기는 아까워서 영상을 찍어봤어. 일반적으로 경매 낙찰 시 미납관리비는 부동산을 새로 낙찰받은 새 주인이 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미납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낙찰받은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 그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만큼 기회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에잇 더러워서 그냥 내가 일단 낸다라고 하며 낙찰자가 미납관리비를 해결하던 것이 마치 관행처럼 굳어졌었는데, 부경꾼이 낙찰받은 상가에 전 소유주가 돈이 있으면서 5천만 원에 달하는 미납관리비를 안 내고 배째려는 정황이 보여 참교육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해소를 신청해 판결을 받으러 법원에 방문했어. 과연 부경꾼은 5천만 원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통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에 걸려있는 미납관리비는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 부경꾼이 미납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들어보고 우리 구독자들은 미납관리비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방어해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천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조용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상금 청구 소송이 있어서요, 변론기일입니다. 제가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낙찰받았던 물건 중에서 화재가 난 마트를 낙찰받았었죠. 화재가 난 마트를 제가 공유 주방으로 바꿔서 배고파 빌리지 인천 만수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화재난 마트를 받아서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사건 관련해서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시면서 이제는 많이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상식이 많이들 느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경매를 낙찰받을 때는 낙찰가, 취득세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전에 사용했던 미납관리비가 있다면 미납관리비를 인수해야 된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죠? 자, 그것도 3개년치만 3개년의 공용관리비만 인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경매를 입찰하면서 낙찰가에 더하기 미납관리비를 더해서 내 수익률을 계산을 하죠.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경꾼이 지난 영상에서도 상식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상식이 나하고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파고들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미납관리비를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낙찰자가 특별 승계인이기 때문인데요. 공용 부분에 대한 공용관리비는 집합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용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특별 승계인에게. 따라서 전유 부분은 우리가 인수하지 않죠. 그쵸? 추가한다면 연체료도 내지 않아도 돼요. 원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낙찰자가 내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점점 더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 임차인이나 아니면 사용자가 그때부터 월세도 안 내는 건 물론이고 관리비도 내질 않아요. 그리고 떳떳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낙찰자한테. 낙찰자가 내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알아서 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당연할 수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경매 초창기 때부터 파고들어서 저희는 낙찰받고 미납관리비를 인수하게 되면 그 인수된 미납관리비를 구상금 청구해소를 통해서 다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고 있습니다. 왜냐? 사용자가 제가 아니니까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인수해야 되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인수할게요. 그건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악의를 가졌거나 아니면 임의로 밀렸을 경우에 지급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안 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돌려받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우리의 청구 취지는 우리가 지급했던 인수했던 미납관리비, 이번 사건은 4,358만 3천 원을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요거를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납부했던 4,358만 3천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납부했을 때부터 법정이자 5%, 그리고 확정된 이후부터는 12%씩은 우리에게 지급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소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 서류로
저희가 인수했던 항목에 대한 내역을 드리면 됩니다. 인수했었던 거는 전체 미납관리비 5,267만 7천원 중에 전용 전기료, 전용 수도료, 연체료를 제외한 5,260만원 중에서 전용 부분을 제외한 공용에 대한 4,358만 3천원을 저희가 인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납관리비를 저희가 납부했다는 상가관리단에 미납관리비 완납 증명서까지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겠죠. 그래서 저희가 소명을 하게 되면은 내용 증명도 이렇게 보내고요.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는데, 지급 명령은 저희가 신청한 거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저희에게 금액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은 났지만, 이런 결정이 나더라도 상대방의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변론기일이 잡혀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미납관리비를 내가 인수했는데 인수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상대방은 분명히 이 금액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서 저는 그 돈은 다시 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원래 제가 내는 돈이 아니에요 라고 신청한 건데 이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막 이상한 거예요. 또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고 싶은 거지? 이게 다툴 거리가 있나요? 다른 민사재판처럼 맞다 틀리다로 다툴 거리가 없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진짜 억울한 이유도 있을 거고. 이의 신청을 하고 오늘 변론기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있다가 변론기일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에 법원에 전자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야 저도 부랴부랴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인데요. 법무법인을 통해서 제출을 해서 솔직히 좀 긴장했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응을 하네? 그래서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겠네? 도대체 저는 제 상식적으로 다툴 거리가 없는데 왜 그러시지? 라고 봤더니 이분이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낙찰받았던 마트는 소유주와 채무자가 동일했고요. 그 소유자가 직접 마트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주장을 보니까 2년간은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고 다른 법인이 마트를 운영을 했었대요. 그리고 19년도에 그 2년 동안 운영하던 분 거를 인도받아, 이분들의 표현대로입니다. 인도받아서 본인들이 직접 운영한 거라 그 전에 있던 미납관리비는 본인들이 안 내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주장해야 할 수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기존의 영업자가 영업하던 영업시설과 그리고 그 인원들 모두 다 건물주가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서 이분들 표현대로 인도받아라는 말을 썼는데, 인도를 받았다 치면은 여기에 대해서 시설 권리는 물론이고요, 모든 것을 인수인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미납관리비에 대한 정산도 끝냈어야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인도받은 이분은 건물주시잖아요. 소유주가 받았는데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미납된 관리비를 뺐어야 되는 거죠. 저는 다 빼고 정산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임차인이 설사 임차인이 맞다 치더라도 그 임차인을 정리하면서는 미납된 관리비니 아니면 뭐 밀렸던 임대료든 다 차감을 하고 보냈을 텐데, 그 부분들을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관리비니까 그거는 저한테 줄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선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은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뭐 각자 주장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픈 상대방이 주장을 그렇게 했으니까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미납된 관리비에 대해서 그럼 사용자가 아니면 관리단은 손해를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상식 하나를 더 얻어 가신다면은 집합건물관리법에 보면요, 집합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공유자는 그 집합건물을 돌리기 위한 공용에 대한 관리비는 그 비율대로, 공유자의 비율대로 부담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집합건물관리법에는 사용자, 즉 임차인이 돈을 내는 의무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공유자, 구분 소유자가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게 있는데, 그건 또 상가관리 규약이 되겠죠. 이게 상가관리 규약인데요, 우선 집합건물관리법에도 나와 있지만 상가관리 규약이 우선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표준규약에도 그렇고 본상가의 관리 규약에도 이 조항이 있습니다. 자, 상가관리 규약에 뭐라고 쓰는지 한번 볼까요? 제8조 연대 채무에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는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구분 소유자 등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가 아니라 구분 소유자가 이 관리비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집합건물관리법에는 공용 관리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가 내야 된다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상가관리규약에는 전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미납관리비는 전부 다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안 낸 관리비가 있다, 임차인이 월세를 안 줬다, 그러면 계약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 임대인의 의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주장한 걸 보니까 소유주, 구분 소유주는 맞는데 소유자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겠죠. 등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관리비는 안 내도 된다, 사용한 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들? 경매를 여러분들 왜 낙찰받으세요? 수익 때 낙찰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입찰가 산정할 때는 뭐 낙찰가 더하기 취득세 더하기 들어가는 인수하는 공용관리비 이런 걸 다 적용해서 입찰가를 산정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정하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시 구상금을 청구해서 지출됐던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거의 5천만 원 돈 되는 돈이죠. 5천만 원 되는 돈이 수익이 추가로 생긴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상했던 투자보다 더 성공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경매 투자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본 채널을 보는 이유는 수익입니다. 수익을 거두자고 하는 건데 큰 돈이죠. 5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5천만 원의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본 영상을 보고 실행에 옮기신다면 수익률이 완전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 투자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도 여러분들 검토하시고 여러분들도 실행으로 옮기셔서 꼭 성공하는 추가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포함해서 오늘 저는 뭐 또 기분이 좋아요. 오늘 또 소송도 있었는데 양쪽에서 두 군데 재판이 오늘 동시에 잡혀서 공교롭게, 그것도 제가 관심이 가고 있었는데 오늘 또 승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뭐 승소했던 현장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저희 변호사님이 가셨으니까.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 좋은 사례들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사례로 남겨드릴 수 있어서 뭐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좋은 결과 만들어서 다음에 추가 수익 인증을 하고 수익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